평생 써먹는 부동산 매도 꿀팁 부제는 지금 집 팔려면 꼭 이렇게 하세요. 이 주제를 마련한 이유는 요즘에 매도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많아요. 집 보러 안 오네요. 언제 매도될까요?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지 1년 만에 사겠다는 분이 나타났는데 집을 보러 오는 사람도 1년 동안 세 팀밖에 없다. 내놓은 지 1년 다 돼가고 단지 내 최저가에 났다. 공실이다. 의미 있는 논의가 된 적이 없다. 이분들을 위해서 매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잘 담아서 콘텐츠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키워드는 까치밥과 가치와 용기입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도하기 전에 여러분이 크게 이해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매도는요, 원래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매수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아파트가 있어? 마음에 들어? 살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성사되는데요. 매도는 상대방이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물건을 내놨으면 살 사람이 손을 들어서 제가 사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이 매도 우위 시장인지 매수 우위 시장인지에 따라 전략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매도 우위 시장인지 혹은 매수 우위 시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은 대체로 매도 우위 시장을 생각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닌데요? 우리 단지는 물건이 많은데요? 몇십 개인데요? 그게 없는 겁니다. 토어제 안에 있는 단지들은 토어제라는 정책의 효과로 새끼 물건들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물건이 줄은 거는 사실이고, 하지만 이제 하급지로 갈수록 사는 사람이 엄청 많은 것이 아닌 것도 사실이죠. 다만 확실한 매수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동네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 기준점이 되는 게 전 노원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원구는 토어제 이후에도 꾸준히 거래되고 있습니다. 토어제 전과 토어제 후의 거래량이 큰 차이가 없어요. 불장이어가지고 오늘 사주면 안 돼 이런 정도의까지 수준은 아니지만 경쟁력 있는 물건들이 실거주 수요에 따라서 하나씩 팔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동네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노원구보다는 선호를 덜 받는 지역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보다 이제 하급지가 도봉구가 있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정도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흐름이 꾸준히 퍼지고 있다. 사실 노원구가 이렇게 거래가 된다는 게 저희가 지금 몇 달 안 됐습니다. 11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사람이. 지금은 또 노원구가 거래가 잘 되잖아요. 결국 흐름은 꾸준히 퍼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시장마다 좀 팔리는 게 다릅니다. 어떤 물건들은 투자자가 좋아하고 어떤 물건들은 실거주가 좋아하는데, 투자자가 좋아하는 물건들이 좀 못나는 물건들, 예를 들어서 비로얄동 층 약간 나쁘지 않은 거, 이런 거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로얄과 비로얄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수리 상태가 오히려 결정짓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로얄은 못 사,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매수 금액을 낮추고 전세는 똑같으니까 투자금을 적게 하려는 투자자들이 노리는 그런 물건의 유형이 있는데요. 실거주는 일단 상품성이 좋아야 돼요. 대단지 신축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 구축이라고 할지라도 로얄등과 로얄층을 압도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리된 매물을 훨씬 더 선호하죠. 물론 투자자들도 다 이거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조금 더 틈새 물건을 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시장이죠? 지금 시장은 실거주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10억에서 15억 미만, 여기가 제일 거래가 활발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생초가 제일 강력하잖아요. LTV가 70까지 열어줬기 때문에 여전히 그걸 활용해서 하시는 분이 제일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신혼부부가 제일 많고, 너무 당연하게도 실거주 시장이기 때문에 실거주 눈높이에 맞는 매도 전략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실거주 눈높이에 맞는 매도 전략이라는 게 뭐냐? 신혼부부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신축 좋아하시죠? 혹은 구축이어도 수리가 깔끔한 거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따라서 내가 구축을 갖고 있는데 내 물건 상태가 아쉽다고 하면 저는 좀 수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대다수의 분들에게 수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입니다. 나도 대다수다. 나도 수리하기 힘든데 뭐 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아주 큰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 큰 목적을 달성한다는 측면에서 수리를 내가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물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매도자가 수리 기간을 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게 잔금을 안 치고, 왜냐면 수리를 하려고 하면 짐이 다 비워져 있어야 되는데, 이 수리 기간을 준다는 뜻은 매도자가 지금 미리 빼줄 테니까 너 수리해. 내가 잔금 다 받지 않고 그 기간을 줄게. 그러면 잔금 안 치고 수리를 해요. 수리하는 동안 예비 세입자가 와서 보고 이거 수리되어 있는 물건이네? 라고 하면 전세금 더 올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실거주 입장에서 똑같은 거죠. 내가 기왕 산다고 하면 내가 이거 수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 3, 4개월 전에 수리했는데 매도를
불가피하게 합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실거주자들은 훨씬 더 좋아하겠죠. 그렇게 내가 로얄동 로얄층이 아닌 상태에서 매도를 하려고 하면 보관이사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집 비워가지고 수리한 상태에서 다시 매도를 시도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거라고 전 생각을 하기는 해요. 이건 투자 관점이에요. 예, 그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저는 수리를 좀 하라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전세 운영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수리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편한지를 알게 됐거든요. 근데 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특히나 부동산 사장님도 많이 하세요. 아, 우리 동네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뭐 그렇게 돈을 들여. 이 정도면 깔끔해서 나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고 전세금을 더 올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세금은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돈이 나중에 수입자한테. 그럼 수리해서 전세 돈 더 받는 게 무슨 소용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수리하면은 장기 보유관청에서 운영이 훨씬 편합니다. 훨씬. 왜냐면 전세가 말도 안 되게 빨리 나가요. 구축에서 신축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나가고 그리고 만약에 안 나가잖아요. 전세가 내가 수리를 안 해놨어요. 기본집이에요. 전세가 안 나갈 거잖아요. 그럼 전세 안 나가면 세입자가 나갈 때 내가 돈을 내줘야 되고 돈을 내준다고 하면 전세 퇴거 대출 된다는 조건 하에서도 잔금 치르는 비용과 그 스트레스가 저는 수리비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리비 자체가 훨씬 더 싼 거죠. 그냥 수리하고 말지.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정도 드리는 게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투자자로서의 유리한 고지는 투자를 오래 하는 거거든요. 오래 하려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수리를 하라고 좀 말을 합니다. 그리고 토어제 지역은 투자자 매수도 불가하니까 수리라도 일단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매도 순서를 좀 말씀을 드리면 매도 가격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내가 물건을 얼마에 팔 건지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저도 매도를 처음 할 때 모르겠고 일단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부터 해. 사장님 여보세요? 저 이거 팔 건데 얼마에 팔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미리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 시장 조사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해서 리액션을 하는 거랑 내가 애초에 그냥 아무 없이 그냥 그거를 테이크하는 거랑은 과정과 결과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당연히 가격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내놓습니다. 내놓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는 이 매도의 4단계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4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매도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어려운 머리 아픈 단어로 얘기하면 가치를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 가장 쉬운 질문을 하나 던지자고 하면 내가 매수자라고 하면 내 아파트를 살까 이 가격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네라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라도 이 물건을 사겠다 라는 그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아파트가 팔릴 만한 가격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아파트가 위치한 생활권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내 동네에 아파트가 한 10개다 라고 하면 그 10개의 아파트를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가 우리 동네야. 우리 동네의 바운더리에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아파트들의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격을 수준을 파악을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내 물건의 가격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표를 좀 만들었는데요. 매도 상황표를 먼저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생활권 내에서 상급지, 동급지, 하급지의 아파트의 현재 매물 가격을 파악하시고요. 생활권이라는 게 우리 동네예요. 우리 동네 안에서 내 아파트보다 좋은 거, 내 아파트랑 비슷한 거, 내 아파트보다 좋지 않은 거 그룹화를 시키신 다음에 거기서 현재 있는 매물들의 가격과 특징을 파악하시면 돼요. 파악하게 되면 내 가격이 아주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파트가 8.5억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볼 때는 한 8억 5천원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쫙 올렸는데 내게 이게 C동이에요. 103동에 12층이에요. 26년 2월 15일에 이제 퇴거일자. 상태는 화장실 2개만 수리됐어. 화장실 2개는 거의 뭐 황제 수리예요. 호텔 화장실이야. 근데 싱크대는 체리색이야. 그런 아파트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호텔 화장실만 생각해가지고 8.5억이라고 올렸어요. 내 아파트보다 조금 더 좋은 데에 있는데 8.4억이 있는 거야. 근데 층이 나쁠 줄 알았어. 2층이겠지? 막 이렇게 했는데 압불싸 10층이야. 그 와중에 올수리에 뭘 사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여기 보기 아파트와 라이브 아파트를 가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도대체 누가 황제 화장실 아파트를 사요 지금? 아무도 안 사. 당연히 10층의 올수리로 가지. 심지어 비슷한 데에도 8.3억짜리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단지가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 근데 그 집은 나는 황제 화장실만 2개 있는데 그놈의 올수리가 또 있어. 그러면 어떻게? 얘를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가격을 뭐 8.2억으로 하건. 왜냐면 여기 지금 8.2억이 기본집이
집이 있으니까 8.2로 내리면은 나는 황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걸 선택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객관화된 표 하나만 있어도 객관적으로 내 아파트의 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면 돼요. 근데 매도 상황표가 너무 복잡해. 그러면 이거라도 하십시오. 나는 이 아파트를 다시 사는 사람이야 라고 해가지고 회사 옆에 뭐 김대리 있잖아요. 휴대전 잠깐 빌리셔가지고 우리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해요. 내가 여기 매수자인데 어느 정도의 컨디션이 찾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하냐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사장님이 알려줘요. 그 몇 동 몇 층에 얼마고 몇 동 몇 층에 얼마 쫙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 뭐 황제 화장실이라는데 집주인이 이상해가지고 8.5억 받는데 더 좋은 아파트가 8.3억이요. 난 8.3억이 좋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이제 예약 잡아드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아파트에 순위가 밀려? 아닌데 거기 황제 좋지 않나요? 거기 한샘인데 막 거기 검거 당할 수 있거든요. 갑자기 너 누구야? 막 이럴 수 있으니까 김대리한테 부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투리 어디냐고요? 모르겠어요. 너 누구요? 충청도 정도로 해요. 그래서 매수자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알아보시고, 매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매도자는 왜 해야 되냐면 사장님이 나한테 매도 가격을 알려주셨긴 하겠지만 그게 객관적인지 아닌지 모르고 입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해보세요. 전세 상황표 너무 어렵다. 나는 표 알러지가 있다라고 하시면 사실 이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전 이 정도는 내가 지금 몇 억짜리 걸 파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근데 내가 표 공포증이 있다, 엑셀 포비아가 있어라고 하면 그럼 이 전화라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게 부동산에 전화해보시고, 사장님들은 매도자한테는 호가보다 낮은 가격을 좀 얘기하는 편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집주인한테 하여금 더 낮은 가격으로 해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아니면 상황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실 거예요. 대부분 잘 안 팔려요 요즘에. 아니면 뭐 요즘에도 뭐 그렇게 하다 집주인이 고집 부려가지고 거래 안 됐잖아. 아까 사투리 뭐냐고 그래서 연기가 잘 안 돼요. 매도자한테는 대부분 호가보다 낮은 가격을 얘기를 하실 거고, 매수자한테는 현재 호가를 부르거나 조금 더 높은 가격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 매수 손님한테 브리핑한 거는 8.6억인데 내가 1,000만 원 깎아놨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를 한번 통화해 보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한번 1차 설정해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방문하셔가지고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그리고 물건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때 방문하셔가지고 적극적이거나 일을 잘하는 부동산이거나 이런 걸 한번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혼동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늘 일을 잘할 거다, 늘 일을 못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들은 회사에서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일을 열심히 하나요?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일을 좀 안 할 때도 있잖아요. 사장님도 똑같아요.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어요.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내놓는 거가 두 번째 단계인데, 일단 많이 뿌릴수록 기본적으로 유리해요. 저는 뭐 예전에는 진짜 몇백 개씩 뿌린 적도 있어요. 몇백 개씩. 근데 요즘에는 일 잘하시는 부동산 좀 골라가지고 적게는 10개, 많게는 30개 정도에 뿌리곤 합니다. 한간에 이런 얘기도 있죠. 많이 내놓는 게 답인 것 같은데 부동산에서 여러 군데 내놓으면 신뢰를 잃는다는 둥,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준다는 둥 하는데 맞나?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게 있는데,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득실을 따져야 되는 거죠. 득이 되는 건 뭐가 있어요? 내가 뿌렸다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50군데 뿌렸어요. 그 50군데 사장님들은 저한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사장님이 또 손님을 데리고 오면은 그 매수 손님한테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부동산 용어로 양타라고 하는데, 그 양타를 칠 수 있는 거죠. 사장님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다만 너무 말이나 뿌리다 보면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안 살 건데 괜히 보기도 하고, 흔히 말해서 막 모델하우스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저는 득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뿌리는 게 낫다. 매도 기회 창출 측면에서 뿌려라 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꿀팁이 하나 있는데, 비번은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그 현관 앞에서 전화 달라고 하세요. 그 사장님들은 항상 비번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거야말로 진짜 모델하우스 되는 거예요. 실거주 집들은 사실 거의 그렇지 않는데, 공실 아파트 되면 이제 내가 이게 왔는지 갔는지 보는지 맞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공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비번 알려주지 않고 앞에서 전화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비번 바꿔요. 오히려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고맙죠. 응원해 드려야지. 어머 사장님 348이 외우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는군요. 하지만 348이 이제 아니에요. 348이 아니요? 아니에요. 348일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번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고, 그렇게 해야지 손님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제가 명확히 알 수 있고, 그 시장의 상황을 내가 알아야지만 내가 협상에서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번을 알려주시면 아닙니다. 공실 경우에. 실거주는 뭐 상관없죠. 내가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보통 매도 문자를 보내거든요. 거기에 들어갈 정보들입니다. 매도 주소, 몇 동 몇 호는 알려줘야 돼요.
매도 가격, 명의자, 그리고 명의자 핸드폰 통신사가 있어야 돼요. 네이버 광고일 때 필요하거든요. 저는 이거 꼭 하긴 해요. 이걸 안 하면은 전화가 다시 와. 그리고 이걸 드리면 이제 사장님들이 눈빛이 좀 달라지죠. 이걸 어떻게 알았대? 또 한번 타짜의 향기를 흘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흘리시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이 데려올 때 연락할 연락처. 집에는 뭐 나보다는 배우자가 더 많아. 그럼 이제 배우자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하면서 배우자 연락처를 뿌린다거나, 그리고 집 상태, 내 집의 자랑거리, 황제 화장실 2개, 뭐 이런 거를 꼭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내 집을 자랑하지 않는데 사장님이 뭘로 내 아파트의 강점으로 손님을 끌고 오겠어요. 그리고 태거 희망일자는 며칠이다. 요 전체 패키지로 해가지고 문자를 날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웬만하면 희망가보다는 1일천 높게 하시는 게 좋고, 1일천 높게 하시면서 사장님한테 저 적극적으로 내고 의사 있습니다. 손님이 사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은 손님 붙으면은 알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우리도 매수할 때 1,200 깎고 싶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당연히 1,200 깎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내가 실제 매도 목표가보다는 1일천 높게 해놓는 거죠. 기본적으로 좀 범퍼를 둬야죠. 그리고 어떤 부동산에 나눠야 되냐? 일단 뭐 생활권에 다 뿌린다고 하면은 예시예요. 여기 지금 6번인데 여기 다 뿌리면 되죠. 적게 내놓을 거라면 여자 사장님이랑 여자 실장님 콤비가 있습니다. 이 두 콤비는 거의 혼이 나갈 지경이죠. 심지어 저는 3콤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6인조죠. 3콤비는 보통 일반적인 데는 없고 보통 분양 사무실에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가는 거는 거의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토끼의 심정인가?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 사장님, 여자 실장님 이 콤비 있는 대로 일단은 한번 가보시고요. 코너 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코너 부동산은 뭐냐면 이 코너에 있는 부동산이에요. 상가는 노출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기가 훨씬 더 임대료가 비쌉니다. 그 임대료가 비싼데 부동산이 있다는 뜻은 그만큼 거래가 있으니까 임대료가 감당 가능하니까 있다는 뜻이고, 대부분 이런 코너 부동산 들어가면 콤비가 앉아 계십니다. 그 콤비한테 그분과 좋은 관계를 이루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래된 터줏대감 부동산이 있습니다. 좀 나이가 좀 있으신 60대 할아버지 분들이 좀 계신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고객들이 또 많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오래됐다는 뜻은 그만큼 실력이 또 있으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된 부동산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기가 1번,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 3번 정도를 하셔가지고 풀어보시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 맞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은 어떤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하고 편하고 좋은 향 나고. 이게 어디 있죠? 맞아요. 댓글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모델하우스 느낌이 나죠. 모델하우스가 왜 심플하고 왜 환하고 왜 좋은 향이 나죠? 사람들이 이걸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집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사람들도 이렇게 댓글에 다 했어요. 냄새나거나 잡종상이 많은 집은 아무리 층이 좋아도 제끼게 된다. 최근 집 보러 다녔는데 저번 말대로 비슷한 컨디션이었는데 생활 잠대 안 나는 집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향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 집의 느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 집의 느낌은 현관문을 열고 1초에서 2초 안에 이미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의 집도 들어와서 2, 3초 딱 봤는데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나 여기 살고 싶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가면 다 집에 살고 싶잖아요. 건설사분들이 되게 잘 해놓으신 거죠. 그런 것처럼 내 집도 짐이 많으면 짐을 좀 빼놔야 돼요. 짐이 많으면은 집이 좀 이뻐 보이기 어렵고 전체적으로 밝거나 따뜻한 조명 톤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놓으시고 향도 디퓨저나 이런 거 좀 놓으셔가지고 그때만큼은 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집들이 간혹 있어요. 손님이 왔는데 매도자분이 앞에서 막 약간 이러고 있어. 어서오세요. 막 이래. 저희 집은 너무 좋은 집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너무 잘 됐잖아요. 아마 잘 되실 거예요. 난 물어보지 않았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설명하기 전에 여기는 이게 너무 좋고요. 저기 밖에 산이 보여 하는데 산이 안 보여. 산이 보인대.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런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표정이 더 굳어요. 사고 싶지 않다는 매도자한테 그 감정을 딱 줘야 되거든요. 그 매도자가 안 살려나 보다. 또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딜이 딱 들어와. 3천만 원 깎아주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잘 꾸며 놓기만 하면은 사장님이 알아서 불 켜실 거고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너무 급한 티를 내시면 안 돼요. 맞아요. 댓글에도 지금 집에서 애들 책 읽어주고 화목 코스프레라고 해가지고 실거주 분들한테 되게 잘 먹히더라고요. 나도 이 집에 살면 저도 화목하겠죠? 막 하하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집의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게 하는 요소가 분명히 좀 있긴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협상이에요. 협상인데 협상 스킬을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협상 기술이 아니라 정보예요. 저는 기술보다는 매도 상황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잘 업데이트하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변 물건 정보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 수위를 파악을 하면서 수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때론 거절할 수도 있고 결국 수락, 거절 모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이 표를 매일 업데이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동산에 매물을 올릴 때 제가 12월 안에 팔아야 갈아탈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니 상관없거나 오히려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이야기하면 의리되는 상황처럼 보여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에 대한 얘기예요. 내 상황에 대한 정보 있죠. 이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매수자예요. 황제 화장실 아파트에 갔어요. 언제 나가실 거예요? 저 지금 1월 20일에 나가야 돼요. 그래요?
지금 12월 21일인데 한 달밖에 안 남으셨네라고 하는 순간 절 데려온 사장님이 이제 표정이 딱 사색이 되겠죠. 그게 굉장히 크리티컬한 정보거든요. 그냥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 한 달밖에 안 남았네? 8억이 넘는 아파트를 한 달 안에 팔아야겠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바로 3천만 원 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희망 퇴거일자 그거는 보통 한 2월 중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제 정보가 다 오픈되면서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리해진 상황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픈할 거 오픈해야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는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름이 뭐예요? 막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삼다수처럼 투명하게 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같은 사람 오면은 매우 힘들어지니까요. 그리고 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재에 대한 팁이에요. 내가 아파트를 매도할 건데 호재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선도지구, 리모델링, 교통호재, 뭐 시연이 되든 실현되지 않은 호재이든 일단 호재는 매도까지도 굉장히 큰 기회입니다. 저 같은 투자자들은 호재들을 보면서 3년 내에 실현되기 어려운 호재는 사실 호재로 저는 그렇게 크게 치진 않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굉장히 큰 호재라고 여기긴 해요, 사실. 예를 들어서 제가 선도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했는데 그때 그 선도지구가 바로 지정이 되면서 되게 큰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순조롭게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모든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중에 지금 진행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선도지구 얘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술렁이죠. 그러니까 이게 호재가 있는 경우에는 잘 활용하셔서 매도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호재 실현되면 더 좋겠지 하다가 매도가 오히려 안 되거나 선도지구나 리모델링도 뭐 갑자기 한다고 하다가 조합 엎어지거나 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요소 때문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 의사결정을 미루는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층이 있는데 요즘 같은 상승기가 좋은 지역에 있는 서울로 치면은 이제 뭐 한 4군 이상, 뭐 3군 이상 이런 좋은 지역에 있는 단지들의 저층 매도가 하기 굉장히 좋은 시즌입니다. 확실히 이게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는데 용산구에 있는 2,000한가람이죠. 11월에 2층 팔리고 10월에 14일, 10일, 3일 이렇게 3층, 3층, 2층이 나란히 팔렸어요. 마찬가지로 금호 대우도 있어요. DMC에도 마찬가지로 안 좋은 층들이 많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높잖아요. 저층 매도자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상승기가 조금 못난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매수자들은 이미 좋은 것들은 너무 가격이 올랐는데 내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무 넘어갔어. 그럴 거면 저층이지만 그래도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층 매도하기가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층 같은 경우 여러분 가격이 기준층 대비해서 10% 차이가 나는 게 정상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 8,500에 5층 이게 거래됐잖아요. 근데 이게 2층이 10억 4천이기 때문에 이게 5층이니까 가격이 좀 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지금 8천 차이가 나잖아요. 거의 10%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이게 정가예요. 이게 싸게 거래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지, 이게 뭐 가격이 내려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판다는 게 상승기에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매도에서는 항상 까치밥을 줘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은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 서서 어깨에 팔라고 하잖아요. 어깨에서 머리까지가 뭐예요? 여기 까치밥이에요. 다음 사람도 어느 정도 먹을 게 있어야지 매도가 수월하다는 뜻입니다. 꼭 이걸 머리에서 팔려고 하면은 물론 파시는 분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하다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팔기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하락장에서는 점점 사람들의 심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그 와중에 저층이야? 그럼 더 어렵죠. 오히려 올라가는 시장에서 심리가 올라왔을 때 저층을 매도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홀로 아파트인데 마찬가지로 같은 논리입니다. 나홀로 아파트는 생활권 내에서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이잖아요. 아니면 세대수가 적거나요. 대체적으로는 뭐 300세대 미만, 200세대 미만 이런 단지들을 얘기를 합니다. 세대수가 적은 것들은 아무래도 가격 흐름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흐름이 느리다는 거는 매도 순서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단지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요. 대단지의 가격이 설정이 잘 돼요. 왜냐하면 실거래가 많으니까. 공산품이면은 소비자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딱 살 텐데, 아파트는 다 일물 일가의 원칙에 따라서 상품성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매도자의 상황이나 물건의 상황과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달라진단 말이에요. 가격을 판단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대단지라고 하면 그 대단지의 가격이 많으니까 층이나 요층이면은 가격이 비슷해야 되는데 라는 것 때문에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홀로 아파트는 비교가 없어.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거래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매수자도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난 지금
세계 최초로 와가지고 생초할 건데 이게 뭐시오 하다가 그냥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항상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거래가 없기 때문에 흐름은 좀 늦게 오는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매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 문제예요. 상승장에서는. 그리고 이미 현재도 많이 오는 상급지에서는 200세대 미만 단지도 거래가 돼요. 옆에 아파트에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나홀로 단지의 가격을 어떻게 판단하냐면 옆에 현재 가격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것보다는 거래가 된 시점에서 대단지들의 가격을 비교해요. 대부분 아파트는 비율적으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20억인데 살려는 나홀로는 15억이야. 지금 가격 차이가 5억이 나잖아요. 5억이 나는데 보니까 7억짜리가 있어. 근데 이때 대단지의 실거래가 11억이에요. 7억과 11억이고 여기는 20억과 15억이면 이 15억이 좀 비싸다는 거죠. 좀 더 내려와야겠죠? 살짝? 이런 식으로 좀 비율적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가격 설정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가격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확실히 되죠. 그리고 지금 25년 12월에 기준으로 봤을 때도 지금 아주 적은 단지들도 지금 200세대 미만이죠. 성동구에 있는 브라운스톤 2차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당연히 최고가죠. 왜냐면 거래가 많진 않으니까요. 두 달에 하나씩 됐죠. 송파 현대 힐스테이트도 이게 지금 거래가 지금 3개월 동안 없다가 한 번 이렇게 쭉 됐습니다. 그 옆에 단지들이 이미 거래가 많이 되고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싼 나홀로 단지들이 거래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나홀로 단지의 매도자다? 이제는 매도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팔리겠지만 속도가 느린 거를 인정하고 매도 상황표를 잘 업데이트하면서 객관적으로 내 물건을 파악하시면 그게 뭐 저층이건 나홀로건 매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